TV 실종된 대통령 후보들,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바꿔 말하면 대통령 후보들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 양쪽 여야,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죠. 그 선대위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발표하기보다는 양 후보의 가정 내력, 그러니까 자식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허점을 파헤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국민들은 너무 지나치고 너무 듣기가 거북하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리더십은 안 보이고 온통 비리만 매일 발표함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혐오감 또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참을 증폭시키는 이런 사태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어제 그제 홍콩 입헌의회가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참여한 유권자가 30% 전후에 머물렀어요. 역대 홍콩에서 입헌 의원을 선출하는 데는 보통 80% 이상의 투표율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하냐? 물론 그 자유민주진영이 선거를 보이콧하는 소위 불투표 운동이 확산되는데도 근원이 있지만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내정에 관여를 해가지고 후보를 압력을 넣고 또 상대방 후보를 철저하게 검증한다고 해서 모든 불의적인 것, 소위 부도덕한 것, 이런 것들을 파헤쳐가지고 국민에게 선거의 염증을 느끼도록 만들어서 결국 중공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90% 당선됐습니다. 우리는 이 선거가 얼마나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꽃이고 그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결정한다는 것은 불문율이에요. 그렇지만은 선거가 만능이 아니라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감 선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도별로 또는 광역시별 교육감 선거를 해봅니다. 투표율이 15% 20% 그래요. 그래도 물론 다수표를 득표한 사람이 교육감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도나 광역시의 대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에.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 원칙이니 또는 투표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실천하는 정치제도이긴 하지만 그런 제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을 대변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2년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에 대한민국을 어깨에 짊어지고 국민과 함께 가야 할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것은 정파를 떠나고 이념을 떠나서 그동안에 우리가 연고주의니 여러 가지 혈연, 학연, 지연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앞뒤도 안 보고 몰표를 주었던 그런 시대로부터는 벗어나야 돼요.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과연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낼 것이냐, 이런 국민적 분열이 아닌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지도를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에 위기관리 능력을 보고 지도자를 뽑는다면 첫째는 팬데믹에 대한, 소위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위기를 관리 안 하면 지도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는 도저히 현대의학이나 현대의료 시스템 가지고는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 그 수가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델타, 이름하여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요즘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이라는 인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예요. 인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미국의 메이저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인도에서 생산을 대량으로 합니다. 그러나 인도 자체가 그걸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해요. 거기서 이제 각종 또 환경이 지저분하니까 변이 바이러스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 형태의 바이러스들이 나왔지만 오미크론처럼 확산세가 높은 바이러스도 드물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델타형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 국가도 영국이나 저 유럽에서 보였듯이 수습할 수 없는, 미국에서 보였듯이, 영국 우리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확진자가 5만 명 나옵니다. 하루에 1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가 그렇고 이태리가 그렇고 스페인이 그래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능력, 관리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미중 패권이 심상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역전쟁, 그 다음에는 기술전쟁, 그 다음에는 화폐전쟁, 그 다음에는 소위 아마 실전, 군사적인 동원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군사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은 첫째가 대만 해협, 남중국에 일본의 센카쿠와 중국의 유다우다오하고 접촉되어 있는 남중국에, 거기에 모든 세계 무역의 한 60, 70%가 그 해역을 통과해야 되죠. 우리의 90% 무역도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만일 분쟁이 확대되면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해야 할 것이고, 중국 편에 쓸 수 없으니까 지형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반도에서 위기를 발생시켜가지고 우리 입장을 나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북한은 지금 기회만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다 보면 아차하면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가능해질 수 있어요. 이 위기도 돌파할 능력을 가져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선거를 지금 우리는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내년도에 현 상황에서 3%라고 그래요. 성장을 3%. 근데 3% 이하로 무너지면 우리는 경제 한 7, 80%가 수출에 의존해요. 수입에 의존하고. 그게 무역 경제죠. 그럼 만일 세계 무역이 중단돼 버리면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이미 인플레는 돼 있지 않습니까?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오름으로써 돈의 가치는 떨어졌어요.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금리도 따라서 오릅니다. 그럼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지도자 선택의 기준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힘이 분열됐어요. 지금 거대 정당들의 지지도를 보면 지금 거의 오차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하나도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만큼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연일 지금 자식이 도박을 했다느니 또 부인이 뭐 허위 이력을 날조했다는 이 두 싸움 때문에 국민은 머리를 흔들어요. 저렇게 존경스럽지 않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서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 또 그렇다고 해서 제3의 인물을 선택할 만한 환경이 되질 않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후보자가 없어요, 사실. 이제 선거는 불과 한 80일 조금 넘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허구의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공약을 내놓아야 돼요. 총체적으로 분열된 국민을 어떻게 통합시켜가지고 과거 정부처럼 적폐청산에 매달려가지고 역사를 뒤로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국민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난국을 타개하는가, 그 자체의 국민통합이에요.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어떤 정책도 내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공자가 정치의 3대 요소를 너무 정확하게 말씀했던 겁니다. 덕, 국민의 신뢰, 두 번째 풍부한 경제, 식량, 세 번째가 국가 안보입니다. 우리 지금 세계가 어쩌면 다 겹쳤어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선거에 보통 상황 속에서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지도자를 뽑아서 그 지도자와 함께 국민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지금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고 실천해 봐야 되잖아요. 4차 산업, 모든 것이 인공지능, 플랫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같은 이런 듣기도 생소한 용어에 의한 세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가 거리를 달리는 걸 보십시오. 그것이 순식간에 수소차로 바뀔 겁니다. 기후온난화 때문에 토네이도가 한 도시가 아니라 미국의 4개 주를 덮쳐버렸어요. 그게 다 지구온난화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는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어요. 탄소 제로지요. 그럼 빨리빨리 정책을 전환해야 됩니다. 탈원전 정책 취소하고 원전을 지속적으로 좀 써야 돼요. 더 미국 같은 나라도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원자력 발전소를 수명을 다 했지만 30년씩 연장해 쓰고 있어요. 프랑스도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 국가로 돌아갑니다. 영국도 지금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탈원전을 계속 하다가는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이니 태양열이니 별의별 걸 다 써도 지금 구조적으로 석탄 발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소위 그 연료가 제공하는 탄소를 줄이기가 힘들다 그러니 전력이 없이는 산업이 가동이 안 되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도 새로운 정부는 과감하게 정책을 펴놓고 나와야 돼요. 국민들은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의 길을 누가 열어주고 있는가, 누가 등에다가 공정한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을, 상식 있는 세상을 끌고 갈 것인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가 갖고 있는 중대한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정책 개발에서 국민을 설득을 생각은 안 하고 서로 흠집을 보면서 지금 대통령을 뽑는 거지, 부인이 대통령 하는 거 아니고 아들이 대통령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국민을 흐리게 해서는 안 돼요. 양 정당은 과감하게 정책 대결로, 그 정책도 너무 공상적인 정책은 안 돼요.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다 지금 중남미 국가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포퓰리즘으로 나라 다 망쳐놨어요. 생산력 잃고 국가가 다 대주면 누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고난을 같이 극복하려는 국민 의지를 함양시키고 국민에게 동참을 호소해야 돼요. 동참을 호소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고난의 길을 가자고. 그리고 산업이 괜찮은 산업들은 인력을 창출해 줘야 되고, 또 부의 일부를 논아줘야 돼요. 사회 환원해야 돼요. 국가에만 복지를 맡길 수가 없어요. 기업들은 결국은 소비가 일어남으로써 기업이 성장한 거니까 소비 집단, 국민이 소비 집단이잖아요. 같이 부를 축적해 두었다면 그 부는 마땅히 분배가 최소한도 배분돼야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해요. 이런 기업이 나오도록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는 권고하고 그만큼 기업에 또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가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적 국민의 정신상태가 발현될 때 비로소 미래 2020년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된 위대한 위기의 세계를 관리해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개성에다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값싼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가능성은 보이잖아요. 그럼 정부는 과감하게 개성공단을 왜 DMZ 북쪽에다 만들려고만 하냐 그런 얘기야. 파주, 화천, 철원 이런데 소위 DMZ를 전후한 한계선, DMZ에서 남북 4km라면 그 이후에 제한구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단지를 만들어서 북한의 인력이 출퇴근하도록 철도를 깔아서 길을 열어준다면 어떤 위기에도 관리가 우리 정부 손안에 들었으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발상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지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방이죠. DMZ 전방에 있는 인근한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7, 8개 되는 것으로 압니다. 파주로부터 시작해서 쭉 연천, 화천, 인제 또 나와서 철원 이런 지역들이죠. 거기 날마다 농민들이 여의도 와서 좀 대모하고 있어요. 뭔가 그랬더니 군인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 군부대에 소위 소비 집단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야. 그것도 위기인데 농촌에서 생산한 생산물이 군부대 입찰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전 공개 입찰로 조달청이 집회를 한다면 결국은 중국의 값싼 물건이 군부대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인근에 오직 군부대 하나를 보고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런 얘기야. 얼마나 처절하겠는가. 이걸 합리적인 방안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공정한 납품업체를 선택에 들어오도록 하되 질은 높여야 되니까 그 질의 수준을 높이고 또 질만큼 대가를 지불해 주려는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비호감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투표 불참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이 나라의 대통령 누구를 뽑을 것이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선대위라는 것은 반드시 정책 개발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돼요. 왜 이 정책을 제시하고 이 정책의 미래 가치는 어떤 것이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젊은이들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는 비전을 줘야 돼요. 지금 남북 통일도 심각합니다.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보다는 동서통일처럼 찾아올 수도 있어요. 중국과 미국 사이 패권이 확대돼 가지고 소위 국지전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 이 전쟁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는 통일이라는 기회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 찬스를 잡을 수 있습니까? 기회는 하늘이 주는 거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독일 통일도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동서의 통일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독일 시민이 준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름하여 동독을 서독이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흡수 통일할 수밖에 없어요. 북의 경제를 끌어안고 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부분의 책임이에요. 같은 동족이 같이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거부해버리고 아니다 이 젊은이들처럼 분단을 고통으로 느낀다면 끝없이 분단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통일 비용은 생산 비용이고 분단 비용은 소모 비용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고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죄악입니다. 이런 대통령 후보들이 통일의 미래를 얘기하고 통일된 국가를 관리할 능력을 표시해야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저 당장에 뭐 지원수당이나 부동산 정책 가지고 그저 달콤하게 국민을 현혹하거나 또 엉뚱한 가공된 정책을 가지고 설득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이 있어야 돼. 요즘 뭐 사과만 하니라고 대통령 후보들이 정신없던데 그 사과에도 진정성이 있어야 돼.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떤 정책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정말 이 난국을 타개할 지도자를 뽑아야 할 텐데 그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디다가 우리가 예측을 하고 마음 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민주당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그 가족의 내력을 파헤치니라고 거기에 온 정보를 투입하고 언론들은 거기에 또 춤을 추고 좀 긍정적인 것, 발전적인 것, 좋은 점도 서로 칭찬해 주면서 정말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TV 내용에다 대통령 후보가 없다. 실종된 대통령 후보들 없어졌다. 선거는 다가오는데 이런 명제를 달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냉정한 이성으로 국민이 거기 동참해 줘야 됩니다. 이 지금 저 종편들 뭐 방송들 지상파들 보면 계속 그 소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막말로 표현하면 대담하는 사람들인데 말쟁이들이라고 계속 부정을 확대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 저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불편한 것은 오늘의 시대 윤리에다가 과거를 들여놓으면 모든 게 잘못 보이죠. 또 부정으로 보이죠. 그러나 시대가 있어, 시대. 오늘 미국이 저 민주주의 하더라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까? 미국도 남북전쟁 때 돈 300불만 주면 군대를 대신 가져왔어요. 우리 지금 나이가 제가 꽤 있습니다만 우리 젊을 때 다 대학 석사, 박사 논문 다 카피한 사람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걸 갖다 지금의 윤리적 기준으로 잣대를 재면 누가 과연 깨끗한 몸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검증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검증의 결과는 국민이, 투표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직 정책 대결로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발표하시고 그 리더십을 냉정히 평가해서 지난날 맹목적으로 투표했던 시대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도가 오르고 내리더라도 공정한 국민적 심판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셔가지고 이 나라를 위기로부터 관리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당부하면서 오늘은 실종된 대통령 후보들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